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모두의 월드 세계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보가 아무래도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먼저 쿼드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간의 안보 협의체라고 네.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관급 회담 수준이었는데 바이든 정부 이후에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고요.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화상과 대면회를 통해서 총 4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인도 모디 총리 그리고 이틀 전에 총리가 된 호주 총리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총리 당선되자마자 이틀 만에 일본으로 온 겁니다. 그 호주의 신임 총리 이름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등등 모두 발언해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쿼드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성명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크게 이제 4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행보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행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현상을 변경해서 지역의 긴장을 높이려는 모든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탄도미사일 그 ICBM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여기에 의견이 내 정상이 일치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과 진행 중인 어떤 비극적인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각자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다고요? 네, 각자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게 그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돌려서 한 이유는 바로 인도 때문입니다. 인도와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괜찮잖아요.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인도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해서 러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비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각자의 대응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 문장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에 담긴 게 사실 이게 블링컨 국무장관도 표현했듯이 비공식 안보 협의체 같은 뜻을 가진 그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협력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종 분야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이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인프라 기후,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언급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 인프라 분야에서는 5년 동안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6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안보 협의체인데 경제까지 같이 가는. 논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인지하셨겠지만 예전에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이렇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제 경제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경제 안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때부터 많이 썼던 그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 쿼드 이 모든 절차 중에는 결국은 경제 안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게 핵심적인 어떤 의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요즘 이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IPEF 출범 행사를 주재를 했죠. 네네. 자, 이것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안보 문제로 견제하는 게 있다면 쿼드 주로 이제 이거는 경제 문제로 경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거죠. 굉장히 다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23일 이 IPEF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고요.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해서 총 13국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13개 나라. 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건 이제 쿼드 멤버들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세안에서 몇 개국이 들어가는지가 참 궁금했는데 10개 나라 가운데 7개가 참여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했는데 지금 이제 7개월이 지났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공식 출범을 알렸기 때문에 그 안에 나름의 성과로 기록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 이게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는 지금 아직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네. 예. 그 4대 의제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미국 측 뭐 상무장관도 밝혔다시피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도 밝혔다시피 구체적인 내용 로드맵을 짜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 밝힌 4대 의제는 이런 겁니다. 글로벌 무역, 두 번째가 공급망, 세 번째가 탈탄소와 인프라, 네 네. 번째가 탈세 부패 방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제에 각각 어떤 뭐 액션 플랜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13개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예 그 미국 측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PEF 출범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 뭐 FTA, 한미 FTA, 뭐 다자간 FTA 하면은 시장 개방하고 관세 낮추고 이런 것들이 주로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관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여전히 또 중국의 경제력 그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참여할지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알 수가 아직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수위 예. 자체를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해서 일본에 있으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어제 대만 침공 시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하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중국이 대만을 강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냐 이런 질문에 예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원칙이죠. 이 하나의 중국에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무력으로 점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만 침공 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언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두 번째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그래요? 네, 입에서.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백악관이 진화에 나서고 이번에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진화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는데 네네. 사실은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미국 측의 발언에 확고한 반대와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또 다시 한번 못 박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년 5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을 5월에 했고요. 이제 그때 나왔던 공동성명에서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렇고 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즈 인터넷판이 전문가 인용을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전문가 인용할 때 항상 그 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가 등장하면 이게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공산당 기관지 같은 경우는 당에서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건 이제 전문가를 활용해가지고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 인용한 발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인용하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정부가 그 가입 의지를 밝혔던 이 IPEF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외교부장이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던 말에 이어서 이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죠. 양재츠가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측에 얘기를 했어요. 이 파벌을 끌어들여서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얘기 등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일본 쿼드 이제 정상회담에 호주의 신임 총리가 네네.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호주에서 이번에 새로 총선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집권당이 교체가 된 거라고요. 네, 8년 만에. 정확히는 8년 9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네. 지난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호주 총선이 개최가 됐고요. 이 여당이었던 그동안 여당이었던 자유국민연합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네. 거의 이제 9년 만에 집권 여당이 바뀌게 됐고요. 이 노동당 대표 이름 아까 앤서니 알바니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탈리아계라고 해요. 이탈리아계. 네. 그래서 조금 기존의 그 총리들과는 조금 다른 계열인 것 같고 어쨌든 시드니 출신이고 올해 59세라고 합니다. 96년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이었을 때 하원 의원에 네. 이제 처음 당선됐고 뭐 노동당 정부에서 교통부 장관도 역임했고 지난 2019년에 노동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노동당이 되면서 재미있었던 게 중국이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모리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지금 쿼드도 그렇지만 미국 측에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자극이 됐었는데 그동안 호주의 노동당은 그래도 중국과 조금 관계를 괜찮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호주의 노동당은 50년 전에 중국과 국교 수립을 단행한 당이기도 하고요.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과 연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임 호주 총리가 얘기하건대 중국 문제는 사실 난제다. 그래서 네, 전임 정부와 좀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변한 것은 우리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유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중국이 변한 거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뭐 그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 탓이 아니라 너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이 밝힌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3월 초에 이 푸틴 대통령이 카카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 이제 인파 사이에서 공격이 있었고 실제 2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방정보국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국이죠. 앞서 지난 3월에 러시아 기업가 혹은 그 엘리트 이 정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이익을 공유했던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이 돌발성 질병사나 혹은 사고사 등으로 위장해서 푸틴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쿠데타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본인들도 위기가 오니까 푸틴을 제거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연방보안국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네. 거기에 그 알렉산드로 보로트니코프라는 예. 국장이 있는데요. 이 국장을 후계자로 내정해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좀 구체적이죠. 네. 예. 그리고 실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푸틴 암살 계획은 한 4차례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알렉산드르 네. 보르트니코프. 네, 그 발음이 그렇게 안 되네요, 제가. 네, 러시아 그 이름들이 어려워요. 네. 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난해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푸틴에 대한 암살 계획이 질병이나 우연한 사고사 이런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꾸로 푸틴이 정적 암살할 때 무슨 이제 독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그대로 역이용해서 푸틴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암살 시도가 사실 이게 뭐 계속해서 몇 차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이제 2달 전에 네. 3월에 이미 전쟁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밝혔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였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